자,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오늘은 글로벌 이커머스 입점 절차 및 최근 이슈 해가지고 아마존 글로벌 셀러하고 쇼피 파워셀러 한국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그 LMS에 올려놓은 강의 자료가 슬라이드가 100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잘라버려 가지고 줄여놓은 것도 있는데, 전부에면 교수가 갖고 있는 지금 슬라이드는 무려 130장. 어마어마하지. 2시간 동안에 130장은 불가능,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은 설명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든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돼. 근데 왜 이렇게 슬라이드 개수가 많냐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수가 직접 만든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코트라하고 아마존 코리아가 직접 그 아마존의 새로운 입점 그 업체를 가입시키기 위해서 아마존 로켓 스타트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거기를 통해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교수가 대부분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화면 캡처를 하거나 뭐 자료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자료는 대부분이 교수가 만든 게 아니고 아마존의 교육 자료하고 쇼피의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이런 걸 감안해서 교수가 여러분들 다운로드도 안 시켰고 못하게 하고 그냥 보기만 하라 그렇게 하고, 페이지가 그만큼 많아요. 이게 그 3일간 6시간 이상 한 걸 겁니다. 막 그래서 강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중요한 내용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자,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1주차에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배우는 목적이 뭐냐?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교수가 간단한 표로 만들어준 게 있을 거예요. 좋은 상품을,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값싸게, 빠르게, 안전하게 팔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존 제프 베조스 같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를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비행기가 어떻죠? 비행기는 값싸게 비행기 표 싸야 되지.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그 CNN 앵커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안전하고 값싸게는 할 수 있는데 빠르게는 못 한대. 왜냐면 비행기는 빨리 가면은 어떻게 돼? 그만큼 연료 소모가 많아서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음속으로 마하 뭐 1.5, 2.0 이렇게 전투기처럼 가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연료가 소모돼 가지고 경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빨리 가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는 음속보다 조금 낮게 가는 거예요. 제일 빨라봐야 한 시속 900km 정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유럽 갔다가 갈 때는 비행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쪽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제트기로 서풍을 타고 굉장히 빨리 와 비행기가. 그런데 그게 빨라봐야 한 900km 가까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빠르게 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자, 우리 이커머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 갖다 주겠어요? 미국까지 그 땅덩어리 넓은 데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갖다 줍니까? 바로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 비행기는 빨리 하면 경제성이 없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물건을 빨리 갖다 주면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빨리 갖다 줄 거냐? 그걸 생각한 게 이게 아마존이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빠르게까지 갖다 주고 있다.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빨리 오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슨 쓱닷컴 그 다음에 마켓컬리 저녁에 9시 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갖다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근데 그걸 누가 그런 거 했느냐?
마켓컬리가 한 거 아니에요. 쿠팡이 한 거 아니라고. 아마존이 먼저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걸. 교수가 대학교를 언제부터 들어갔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1980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복학을 했는데 그때 1980년도에 교수가 경영학 전공이니까 그때 1학년 때 마케팅 과목을 배워요. 마케팅. 그 마케팅 책에 마케팅 원서 뭐 필립 코틀러 책인가 뭐 그 책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의 슈퍼마켓이란 말이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에 우리 한국 전쟁 등등을 거치면 세계 최대 호황기를 거쳐가지고 미국에는 큰 우리 지금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이런 같은 그런 큰 슈퍼마켓이 미국에는 이미 1960년대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란 그 큰 땅덩어리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게가 있으면 우리 뭐 그 지금 편의점 같은 거 있었으면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앞에 큰 건물이 있고 큰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자동차가 한 1000대 2000대씩 막 주차하는 그런 주차장을 가진 슈퍼마켓이 미국에 있다는 얘기를 교수가 마케팅 책에서 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1980년대 그런 게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에는 쬐끔한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슈퍼마켓이 생겼나 한 것은 1988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개방이 되고 하면서 90년대부터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형 그런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하이퍼마켓이 생기게 된 건데 내가 뭘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벌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대량 소비를 대량 유통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그 대량으로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썼다 이거지. 온갖 마케팅 이론이 다 나오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편안하고 뭐 어떻게 하게 그 머리를 엄청나게 썼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이 생겨가지고 아마존이 돈을 벌려면 좋은 물건을 빠르게 싸게 안전하게 팔아야 되는데 인터넷 상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오프라인 하이퍼 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거의 똑같은 만족 그 이상의 만족을 줘야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마존은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됐지만 그 놀라운 과거부터 오래 축적되어 온 그 마케팅 기법과 플러스 알파 ICT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시켜 가지고 오늘날 아마존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공룡의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의 공룡이 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마존을 공부하면 전자상거래의 처음이자 A부터 Z를 다 배운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아마존이 어떻게 아마존에서 물건을 우리가 파는 것인지 그걸 한번 다는 못 보지만 좀 보자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아마존 글로벌 셀러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용어는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 다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존에서 이거 이제 실제 그 아마존 교육할 때 코트라하고 아마존 코리아가 주관하는 엊그저께 했던 거예요. 엊그저께 했던 건데 그 화면을 직접 본 겁니다. 뭘 했냐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뭐죠? 쇼핑몰 얘기죠. 아마존닷컴. 아마존이 뭘 혁신했느냐? 아마존 풀필먼트 네트워크. 풀필먼트는 여기 재고 창고에다 넣고 그 다음에 로봇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로봇 기술. 그 다음에 글로벌 셀링. 미국 내에서만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다 물건을 판다. 아마존 비즈니스 이건 뭐죠? 이 쇼핑몰 외에 다른 비즈니스 지난 주차에 봤던 그 여러 가지 심지어 뭐 제조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부대적인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물건을 이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그렇죠, 교수가 얘기한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좋은 상품을, 그러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 좋은 상품이 있으면 다 가져와. 너들 다 팔아봐. 가져와봐.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진짜 좋은 상품인지 아닌지. 그렇죠? 좋은 상품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 입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존에서 정한 그 룰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좋은 상품인지 아닌지는 아마존이 직접 보느냐? 그건 아니죠. 누가 보느냐? 고객이 보는 거죠. 고객한테 팔았을 때 고객들이 이거 불량 많아, 엉터리야, 이렇게 쫙 밑줄 달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정 정지, 스톱돼 버려요. 못 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페널티 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엄격한 그런 판매 정책을 가지고 있다. 풀필머트 네트워크, 로보틱스 이거 왜 하겠어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단가를 저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동화 창고란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서울 주변에 여기 천안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 자동화 창고가 있는데 그 자동화 창고란 게 뭐냐면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창고만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이제 창고 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물건이 여기 다 쌓여가지고 로봇가 다니면서 여기서 컴퓨터에 누가 주문하면 로봇가 이걸 가져와. 그래가지고 박스에 만들어서 트럭을 실어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이 자동화 창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G마켓에다가 주문했을 때, 마켓컬리에 주문했을 때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아마도 이 자동화 창고에서 있던 물건이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 창고에 지금 없는 것이면 언제 온다고 오잖아요. 수요일날 옵니다, 목요일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동화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문을 하자마자 엔터 탕 치는 순간에 벌써 쿠팡에 물류센터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로봇가 벌써 가져오고 있는 거야. 가져와. 그래가지고 박스에 담아. 그래서 바로 그냥 차에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그걸 누가 했을까? 아마도 아마존이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풀필먼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로봇가 막 다니면서 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 막 이 좁은 데 끼어다니고 이 넓은 아마존 창고 하나가 뭐 저기 뭐 축구장 몇 개 정도 된대. 상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크겠는가. 예. 자, 그렇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마존 비즈니스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은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적인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생겼다 이거죠. 이거 다음 주차에 배울 거예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 기술에 대해서. 자, 그런 정도 하고. 그래서 아마존은 혁신에서 혁신, 정말 그 혁신의 그 축적, 혁신 중의 혁신이다. 혁신의 그 뭐라고 하지? 역대급 혁신? 끝판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혁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이제 아마존이 가능하게 됐다. 미국에도 지금 다음날 배송이 있어요. 미국에는 옛날에 아무리 빨라봐야 이틀 3일 걸렸는데 지금 다음날 바로 갖다 주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게 다 이런 창고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죠. 언리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당신 비즈니스의 잠재력을 뭐 확인하세요, 뭐 키워보세요, 뭐 그런 뜻이에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20개의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일본어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고 프랑스, 독일 다 있는데 아마존닷컴, 아마존 뭐 UK, 아마존 대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전 세계 20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구매하는 고객이 3억 명, 프라임 해명이 뭐 회원이 있고 100만 개 이상의 B2B 바이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아마존닷컴은 원래는 B2C란 말이에요. 바로 소비자한테 이렇게 주는 건데 B2B는 이건 뭐예요? 그런 얘기다 이거지.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애플사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그 본사에 쓰는 물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뭐
커피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쓸 거 아니에요. 미 국방성 펜타곤에서 하루에 커피 찌꺼기만 8톤 트럭으로 몇 개 나온대. 그럼 뭐예요? 그걸 해서 미국 펜타곤에 뭐 커피를 납품하자 그러면 그건 뭐 커스터머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비즈니스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미국 펜타곤 국방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어. 소비자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면 그런 대량 구매 고객을 위해서 뭐 어떤 커피 회사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바이어가 100만 개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B2C뿐만 아니라 B2B의 그 규모도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9개국의 고객과 172개국의 셀러가 있다. 자, 아까 그 로켓스타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로켓스타트는 뭐냐면 코트라가 아마존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냥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3일 동안, 3주 동안이나 4주 동안 교육을 해가지고 한 번에 교육할 때 한 4시간, 5시간씩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때 뭐 하냐면 첫날은 일반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직접 아마존에 가입해가지고 입점을 좀 시켜. 상품도 막 올려. 그리고 뭘 하느냐? 광고도 내는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마존 FBA 가입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걸 직접 실습을 직접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로켓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통해서 실제로 아마존에 입점해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접 입점시켜주는데 이걸 실제 이걸 주관하는 건 누가 하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마존 코리아가 해요. 아마존의 한국 법인에서. 그래갖고 한국 매니저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서 거기에 입점하면 한국 매니저가 1대1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다 알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창업자들이 바로 직접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코트라에서는 뭘 해주냐면 아마존의 FBA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돈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갈 때 돈 내고 하루 지나면 돈 내고 그 다음에 뭐 너 물건 팔면은 무슨 수수료 받고 막 이런 거 돈 들어간 게 많아. 그걸 코트라가 대한민국 정부에 돈을 받아가지고 좀 일부 지원을 해줘. 그리고 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표 등록, 브랜드 등록,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 특허청에다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돈이 상당히 비싸. 그 돈도 이렇게 이제 좀 지원해가지고 창업자들이 쉽게 미국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게 그런 걸 해주는 것이 프로그램이 바로 이 로켓 스타트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창업을 실제 아마존에 입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로켓스타트 5기 내년에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의 유통 트렌드로 한번 가보죠. 요즘은 아마존에서 뭐라 저렇게 합니다. B2C라고 안 하고 D2C라고 D2C. 난 또 새로운 용어 같은데 다이렉트 커스터머. 고객한테 직접 간다 그런 말이죠. 직접 간다. 네, 다이렉트 커스터머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교육한 자료를 우리 빠르게 한번 봅시다. 글로벌 트렌드가 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그렇죠. 여러분들 국제통상이 뭐예요? 국제통상학과. 국제면은 이제 나라 간에 이렇게 통상인데 통상이 뭐 무역인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나라 간에 거래하는 것을 배우는 학과가 국제통상학과죠. 그렇죠? 크로스 보더라는 거예요. 보더를 지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니까 전자상거래가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건너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국제통상학과에서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배우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국제통상학과를 나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모든 무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하는 얘기도 바로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갈수록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에서.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계속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국의 그 이커머스가 오프라인 상점 매출 판매를 추월해 버렸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그 많은 그 슈퍼마켓과 그 많은 그로서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판매, 오프라인 판매 매장이 있는데 그 전체보다 더 커졌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2019년 2월 달에 추월해 버렸대 이게. 이건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일 아니겠어요? 아마도 정말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특히나 이게 더 지금 가속화된 게 코로나 이후에 금년에 더 그냥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아마존 종업원 수가 100만 명이 됐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세상이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존에서 지금 하는 교육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만 그러느냐? 한국도 그런다. 한국도 연평균 그 수출 규모가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5% 증가하는데 한국도 이 해외 직판 이게 연 42%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무역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제조업체나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와 거래를 해서 수입업체가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지나서 소비자한테 상품이 판매되던 그런 과거의 프로세스가 지금 완전히 온라인 시대에는 무역 프로세스가 바뀌었다 이거죠. 뭘로? 고객 중심적으로, 고객 직거래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거래, 부가가치 서비스를 활용한다. 아까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건 여러 가지로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가 막 나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요. 고객이. 과거에는 사실 무역 그러면 어땠어요? 그 중간에 막 돈 떼먹는 사람도 많고, 떼먹는다기보다는 마진 붙여 먹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거기서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고객들은 그러면 수입물을 사서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 그 사람이 그 중간에 무역 과정에 전혀 개입한 것도 없고 그냥 월마트 상점에 가서 보이면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구만 그냥 물건 샀어요. 그것뿐이었어. 뭐 잘못되면 그냥 바꿔주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 환급이 환불해 주든가 모르게 뭐 얘기할 수가 없었지. 근데 지금 뭐예요? 아마존 물건 사자마자 고마워요. 바로바로 이건 좋아요, 나빠요, 뭐 어떻습니다. 쭉 고객들이 막 댓글을 달아버리기 때문에 상품이 나쁘면서 팔 수가 없는 거고 너무 늦게 오면 안 사고 막 이렇게 되는, 너무 비싸도 안 사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하에서는 고객이 진짜 왕이 됐다 이거죠. 고객 중심으로 모든 것이 수렴할 수밖에 없는 고객 중심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D2C 트렌드가 가져온 변화. 네, 이건 뭐 이론적인 것은 우리가 뭐 보면 알 수 있죠. 네, 변화가 지금 그 참여자의 변화. 중소기업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소기업이 과거에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려면 그 무역 오파업자,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데다 이렇게 줘서 물건을 팔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물건 팔려면 어땠어요? 정말 중간에 그 많은 사람들 단계를 거치면서 나는 10원밖에 못 받는데 저 미국 소비자는 100원 받아. 100원 내고 돈 사. 중간에 90원은 누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 했다.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아마존에 USA에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내 물건을 바로 미국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완전히 변화해버렸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그런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그 유통 프로세스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변화, 고객 중심적으로 모든 게 변했다. 제품과 브랜드의 변화, 개인화, 그렇죠. 최적화, 다양화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개인화는 뭐죠? 개인들이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
그 군대 가면 여학생들한테 미안한데 군대 가면 그런 옛날에 그랬어요. 교수가 군대 가니까 네 발을 구두에다 군화에다 맞춰라 그랬다고. 너무 큰데요, 그런 네 발을 거기다 맞춰. 말이 안 되는 얘기. 과거에는 실제 그랬어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한 대로 그냥 그거 사야 돼.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사야 되는 거죠. 지금 군대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군에 갔다 온 학생들은 그렇겠지만 요즘 뭐 그렇게 나오대. 옛날에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입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엑스라지, 라지 뭐 해가지고 맞게, 상당히 맞게 그렇게 지금 군대에서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다 그러한 좀 시대적인 변화를, 그게 바로 소위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뭐 최적화, 다분화, 다양화, 뭐 새로운 브랜드 간 제휴, 충성 고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커머스 시대에 맞춰서 참여자들이 갖춰야 할 역량은 데이터 중심.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 데이터 중심. 여러분들 다음 주차에 이제 빅데이터 이걸 조금 뭐 공부를 할 건데 모든 게 데이터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 퀴즈 시험 봤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보고 퀴즈 시험에 보면은 이 학생이 언제 그걸 접속해 가지고 몇 번에다가 이걸 클릭했다가 다시 뭘로 몇 초 후에 몇 시간 후에 다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의 시험의 그 단계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지금 LMS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물건을 유통업체에 가서 사거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클릭 한번 하고 타입 한번 칠 때마다 그것이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전부 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컴퓨터에 쌓여있게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게 데이터 중심으로. 과거에는 소비자가 뭐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놨잖아요. 전부 다 알아서 너희들이 가져가라 돈 내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고객들이 생각하는 데이터를 다 축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볼 때 뭐 전쟁 영화 보면 계속 전쟁 영화 본, 요즘 뭐 저것도 나오죠. 유튜브에서도 나는 뭐 무슨 게임하는 거 이거 보면 게임만 계속 올라와. 그게 다 뭐겠어요? 그게 바로 어떤 그 소비자가 가진 데이터를 그 데이터 중심으로 AI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 유연한 제품 디자인, 브랜드 구축 관리, 이거 무지 중요한 얘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밸류체인의 통합.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아마존 입점 절차를 한번, 실무적인 절차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아마존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쇼핑 혹시 여러분들 뭐 학생들이라 많이 살 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산다고 한번 해봐. 어떤 특수한 물건을 산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디서 검색해? 네이버 검색하지.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가 딱 뜨잖아. 이게 뭐 블로그도 올라오고 막 뜨면은 그걸 보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뭘 보고 찾았느냐? 아마존에서 검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마존에서. 네. 28%가 구글에서. 근데 재밌는 게 뭐 42% 아마존에 검색, 아마존 구매하고 28% 구글에서 검색하고 아마존에서 구매한다. 참 재밌는 얘기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 그 얘기했어요. 프라임 서비스 한 1년에 한 달에 $119 내면 이제 무료로 배송 미국에서는 그렇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나라가 작으니까 뭐 2,000원, 3,000원 내면은 물건 갖다 주는 것도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부담으로 안 느끼지만은 미국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이 시차가 세 개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서쪽에서 생산된 물건을 동쪽 저쪽 뭐 뉴욕에 배달하려면 얼마나 멀어. 비행기 타고 막 갖다 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약에 그냥 운송비를 낸다고 물건값보다 더 비싸지. 그런데 어떻게 아마존이 무료로 그걸 해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네. 이게 프라임 서비스라는 거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존을 통한 D2C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건 이게 앞에 좀 중복된 것도 있어요. 지금 아마존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조사, 리셀러는 제조사한테 아니면은 다른 업자한테 사가지고 이게 이제 파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브랜드 가진 사람들, 브랜드에서 이렇게 1억 명의 프라임 회원들, 수백만 명의 기업 및 기관 관리자 등등 해서 이렇게 그 D2C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성공 사례를 이제 그 아마존이 요새 많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그 아마존 글로벌 셀링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무지 많이 이제 성공 사례들이 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 거짓말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 그렇대. 실제 아마존에서 물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 입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뭐 성공을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별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마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네, 뭐 코스알렉스, 뭐 코오롱, FNC 이런 데가 이제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그 아마존 글로벌 셀링 들어가서 유튜브 채널 막 지금 뭐 수십 개 떠 있어요. 슈피겐이라는 회사 많이 얘기합니다. 슈피겐이 뭐냐면 이 회사는 원래 그 젊은 창업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노트북 뒤에 여기 보면 노트북에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앞에 노트북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 하다가 자기 막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얼굴이 막 상대방한테 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는 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걸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갖고 미국 소비자들이 너 이거 안 돼 다시 만들어 해가지고 거기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이런 이제 전자제품 액세서리 이걸로 해서 굉장히 지금 성공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2011년에 이거 뭐예요? 343억 매출이었는데 지금 1,400억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어쨌든 성공한 회사가 슈핑 회사. 마이즈맷이라는 이제 화장품 회사. 우리나라에 지금 화장품 회사가 한 1만 개 정도 돼요. 화장품이 뭐 아모레 화장 패시픽이나 뭐 무슨 코오롱 뭐 무슨 어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외에도 한불 화장품, 한미 화장품 외에도 뭐 치약 회사도 화장품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다 화장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 1만 개가 넘어. 근데 그 많은 회사들 중에 미국에 가서 경쟁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 미국에 가서 갑자기 물건 바이어 찾아가지고 어렵지. 그런데 아마존에서 잘하면 이렇게 또 의외로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존의 핵심 키워드. 자, 교수가 그 뭐랬어요? 좋은 상품을 싸게, 값싸게, 빠르게, 안전하게 하는 게 전자상의 목적이다. 여기는 성공 핵심 키워드 좋은 상품은 안 나왔어. 아마존에서 팔겠다. 아마존 USA에서 팔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물건 가지고 오면은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건 아예 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또 많은 이제 아마존이 그러니까는 아마존이 생각하기에 어떻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존은 물건을 사는 고객들의 니즈, 고객들의 그 가려운 데도 긁어줘야 되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의 가려운 데도 긁어줘야지. 그러니까 운송이 문제다, 가장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 물건을 주문했어. 그럼 어떻게 해? 한국에서 보내려면 이거 엄청난 운송비가 많이 들어. 그래서 FBA 이런 걸 했다 이거죠. FBA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아마존 스스로가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컴퓨터 기술을 거기다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죠. 로컬라이즈 이건 뭐예요? 현지에 맞게 하라는 얘기죠. 똑같은 물건이나 똑같은 그런 서비스라도 나라에 따라 조금씩 틀리니까 그렇죠? 단위도 틀리잖아요. 한국에서는 다 뭐지? 킬로그램 이게 하는데 미국 가면은 뭐 메돈스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그거 맞춰줘야 돼. 그리고 뭐 우리는 몇 센치 뭐 1m 그러지 뭐 미국 사람 어떻게 하냐? 1피트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제 로컬라이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도 그거 뭐 1번, 2번 당연한 거예요.
그 현지에 맞게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마존의 요건에 부합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마존의 요건에 부합하는, 아마존이 요구하는, 아마존이 요렇게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지난 주차에 올 퀴즈 시험에 냈죠. 아마존에서 금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like, feel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는 뭐 like, feel 이런 거 아닌데 어디 보면은 이게 무슨 저 짝퉁같이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가 아닌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참으로 민감한 거죠. 그런 거 이제 그런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가 영어 실력이 이렇게 그렇게 없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래서 그 한국인 매니저들이 그런 거 알려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제 한국에 아마존 코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존이 요구하는 그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어는 어떻게 써라. 뒤에 화면이 있으면 뒤에 배경은 반드시 흰색으로 해라. 그것도 무슨 말이겠어요? 어느 학생이 지금 그것도 이제 질문 과제로 내기도 했는데 그것도 그런다고. 우리가 뭐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 어떤 사람이 이런 옷을 하나 입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아마존에다가 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진짜 웃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옷만 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람도 같이 파나요?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는 사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사람 모델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죠?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지금 충남 농사랑에서 파는 물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돼지갈비를 여기다가 뭐 양념 해가지고 뭐 여기에 뭐 대파도 그림 그려놓고 해가 이렇게 해서 뭐 팝니다. 이렇게 상품 사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파는 것은 여기에 양념 좀 돼 있는 돼지갈비를 파는 건데 거기에 뭐 대파 그림도 있고 무슨 뭐 생강 그림도 있으면 약간 좀 멍청한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강도 보내주고 대파도 보내주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뒤에 심지어 색깔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이 뒤에 배경색이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 뭐 노란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해달라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흰색으로 하고 딱 그 상품만 거기에 하라 이거죠. 다른 뭐 구질구질한 질문이 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럼 왜 말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럼 불필요한 질문이 오게 되면 아마존이 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답변해 주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3억 명한테 그거 한 번만 답변해도 어떻게 되겠어? 도저히 불가능하지. 그런 질문의 소지를 모두 없애버리기 위해서 흰 바탕에 그 상품만 해라라는 그런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네. 자, 그래서 사실은 가격과 로컬라이즈보다 제일 어려운 게 아마도 이 콘텐츠 문제일 겁니다. 최근에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 유아용품, 화장품 이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운동도 하고 뭐 하는 게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전자제품도 이거 소형 뭐 커피 끓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창업이 돼가지고 아니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아마존 USA에다 우리 입점시켜서 팔자 이런 이제 회사의 방침이 정해졌을 때 여러분이 제가 할게요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팔까? 그 시대와 그 상황과 시장의 여건과 우리 회사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팔릴 만한 물건을 자기가 창의적으로 추출해 내서 올렸을 때 물건이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눈썰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코로나 그럼 딱 어떨까? 글쎄 사람들이 집에서 화장도 많이 하고 애기 기르느라고 애기용품도 많이 팔리겠지. 그걸 막 집중적으로 팔다. 성공한다 이거 성공한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커피 먹던 사람이 집에서 커피 마시니까 커피기가 더 필요하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물건을
남보다 앞서서 물건을 더 많이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마존 입점 및 판매를 위한 4가지 절차. 판매 대상국, 어디다가 이제 그 판매할 거냐, 세금과 규제 확인, 이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죠. 아마존 입점 및 배송 절차, 배송 주문 처리를 하고 고객의 서비스 CS와 반품 이런 거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입점하려면 계정 생성, 신원 확인, 각종 승인, 제품 등록, 배송, 키워드 광고. 1번부터 이 6번이 이제 사실은 이 로켓스타트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마존에 가서 물건을 팔려면 이런 순서로 하는 거죠. 계정 생성이라는 것은 아마존에 자기 이름 넣고 뭐 해가지고 아마존의 계정을 찾아내. 주로 계정이란 게 뭐예요? 이메일하고 패스워드가 이제 계정이죠.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신원 확인,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거, 각종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물건을 등록시키고 배송하고 광고해서 파는 그런 절차를 이제 입점 절차라고 보겠습니다. 그 아마존에 교육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럼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고 쭉 회사 이름 쓰고 홈페이지 다 쓰고 뭐 유통이 어떻고 매출이 규모가 얼마고 어떤 얼마다. 이게 이제 어떠겠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채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 이름은 다 있겠죠. 이름도 잘 써야 돼. 회사 사장님이 홍길동이면 정확하게 홍길동 써야 돼. 그 다음날 아니요, 저는 길동 홍으로 안 된다 이거지. 한번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으니까 회사명 정확히 해야죠. 내일 고치면 안 돼. 이메일 주소, 앞으로 그 이메일 주소 해놓으면 계속 그걸로 연락 와. 이메일 주소가 틀리면 계정 정지당해. 휴대번호,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없으면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사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나중에 해야 되겠죠. 거기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 나오죠. 상표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브랜드 등록이에요. 내가 내 물건에 브랜드 상표가 있는데 이것이 미국에 미국 시장에 팔려고 할 때 등록이 안 되면 이게 다른 사람이 내 브랜드를 갖다가 등록을 먼저 해버리면 자기 브랜드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이제 준비를 여기서 이제 이것만 봐도 뭘 준비하는지 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계정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사업체 명칭이나 주소, 연락처 번호. 나중에 여러분들 그 구글 계정 여러분들 쓰면 어때요?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줄까 막 오잖아요. 그리고 구글에서 이거 하다가 이쪽 컴퓨터에 쓰다 이쪽으로 오면 어때요? 또 스마트폰으로 자기 그거 확인하는 거 막 옵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는 자기가 처음에 준비했던 것들을 나중에 제 스마트폰 번호 바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신원 확인은 뭐냐면, 가상계좌 있다. 가상계좌는 그 페이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아마존에서 물건이 팔렸을 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 구자를 개설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사업자 등록, 텍스 아이디라고 그랬는데, 외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지 않고 텍스 코드라고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텍스 코드 그러면 우리 사업자 등록이다 하는 거 알면 됩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어디다 하죠? 국세청에다 하죠. 국세청에다 하는데 용어는 사업자 등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세금 번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원 확인,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래서 여권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여권 그 기간이 좀 충분히 있는 거 이걸로 해야 되고, 은행 계좌 해서 신용카드 내역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란 걸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카테고리 승인. 카테고리 승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물건을 팔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마존에 내놨을 때 이것이 어디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그걸
인정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 수백만 가지 그 물건이 어느 상품군에 속하는지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그 HS 코드 여러분들이 배우죠. HS 코드를 부여할 때 이것이 물건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에 들어간 원자재나 원자재나 재질로 이걸 할 거냐, 아니면 뭐 용도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이 쇠하고 플라스틱이죠. 그러면 재료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그건 철강 제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따로 운송 장비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걸 봤을 때 바로 카테고리가 바로 나오는 뭐 사과, 그럼 사과 애플에 바로 들어가는, 한국 사과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 본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카테고리를 어디다 넣을 건지를 아마존이 결정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상품 페이지 이해.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 쇼핑에서 뭐 사과 치면은 뭐 2만 개 나온다고 그랬죠. 똑같은 사과인데 안동 사과인데 막 한 뭐 몇십 개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딜러별로 전부 다, 판매자별로 전부 이렇게 상품 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상품이면 여러 판매자들이 하나의 페이지를 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질문하겠죠. 교수님, 그럼 똑같은 물건인데 다 가격이 틀리면 어떡하죠? 할 수 없지. 제일 싸게 파는 사람한테 물건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아마존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내가 팔려면 무슨 광고를 때리든가 아니면 할인을 뭐 하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뭐 싸게 팔든가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리스팅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합시다. 네, 여러분 수고했어요. 10분 쉬었다 해요. 가만있어. 이걸 멈춤? 아니면 놔둬? 어떡하지? 응? 일시정지가 이거? 아, 이건 일시정지지? 된 건가? 네,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마존의 상품을 그 입점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원래 있는 걸 똑같은 것을 추가로 자기가 셀러로 등록하는 거와 새로운 상품,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상품을 하려면은 하나의 상품 페이지에다가 여러 딜러들이 같이 들어간다, 그러고 있어요. 여보세요? 지금 수업 중일 거야. 여보세요? 예. 예, 1시간 뒤에 좀 아니면 문자 주세요. 네. 자, 다음으로는 FBA, Fulfillment by Amazon, 풀필먼트 아마존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가 물건을 빨리 아마존에서 주문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갖다 줄 거냐 하는 것을 고민을 아마존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 아마존 풀필먼트 FBA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FBA에서는 뭐 하냐면 우리가 그 상품을 FBA 창고로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서 거기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고객이 주문하면 포장해서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고 6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6번이 반품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고객이 만족스럽게 아주 행복합니다,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다행이고, 한데 고객이 이거 못 쓰겠어요, 반품해 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내가 물건을 미국에다 보냈는데 미국 소비자가 물건을 샀어.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그거 컴플레인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런 셀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FBA란 걸 아마존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것은 언제 옵니까? 그런 건 다 FBA 센터에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건 물건 바꿔주세요. 많이 바꿔줘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직접 셀러한테 네가 처리해 이렇게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까지 직접 올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FBA다 정도 말고요. FBA는 배송 시간을 단축한다. 미국 내에서 인바운드로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료가 절감된다. 아마존에서 CS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준다. 반품도 물류창고에 다시 온다. 수천만 명의 프라임 멤버에 대해서 접근성을 확보한다. 바로바로 물건을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FBA 이용 수수료는 판매하는 상품의 카테고리와 해당 상품의 무게, 부피, 보관 시기, 기간 등에 따라서 당연히 상이하게 다르겠죠. 키워드 광고로 이제 가볼까요? 키워드 광고는 키워드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단어라고 해요, 단어.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구글에 들어와서 내가 홈이 영주 대장간 홈이란 걸 알면 뭐 영주 대장간 이렇게 미국 사람이 치고 들어오겠지 뭐 모르지. 그러니까는 그 비슷한 단어를 거기다가 검색을 키인을 했을 때 영주 홈이가 떠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이 키워드. 그 키워드가 뜨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광고비를 받고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키워드 광고를 하면 네이버에 물건이 탁탁 뜨듯이 아니면 네이버 뭐 파워링크에 뜨듯이 성형외과 치면 성형외과 1번, 2번, 3번 쫙 나오잖아요. 그 키워드 광고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키워드 광고 오늘 시험 봤을 때 뭐 CPS, CPC 뭐 전부 그 광고료가 그렇게 실제로 아마존에서 똑같이 그렇게 과금을 이 비용 책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온라인 상거래 이거 하려면 뭐 CPM, CPC, CPS, CPA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약을 알아야 돼. 그래야 교육 받을 때도 CPM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구나 금방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많이 팔려면 돈을 내고 이렇게 키워드 광고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한국어 잘 모르면 물어보라. 한국어에서 이제 요즘 대부분이 이제 아마존 그 셀러 사이트가 그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마존 글로벌 셀링 유튜브 한국어 채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공 사례와 등등등등 지금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의 이 셀러에 대한 이 서비스 한번 정신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돈도 많이 벌고 더욱더 아마존이 성장할 거라는 그런 철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친구 나도 이거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록하면 여기에 아마존 다 볼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존 브랜드 등록 좀 빨리 할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브랜드 등록이란 건 뭐냐면 아마존에다가 내 상표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국제통상학과를 다니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내가지고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순천향 하여튼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봐.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 아마존에 가서 물건을 좀 팔아야지 했을 때 처음에 이름이 없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지. 그런데 물건이 하나 둘 세 개 팔린다. 잘 팔려? 스타일 난다 처음에부터 잘 팔렸겠어요? 6개월의 원칙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순천향 브랜드가 막 뜨기 시작해.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순천향 지가 등록해가지고 해버리면 뭐야 꽝이지. 그래서 아마존에 우리가 물건을 처음에 팔기 시작할 때부터 브랜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별도의 이런 지원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는 그런 페이지를 가지고 브랜드를 등록하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 등록하려면 미국 특허청에다 돈 내고 해야 되냐? 근데 지금 아마존에서는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아마존 셀러 사이트 지금 해주고 있대요. 나는 뭐 교수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했을 때 공짜냐? 공짜 아니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고 변호사 사고 하려면 뭐 $2,000, $3,000 들어요. 상표 등록 하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코트라가 그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들이 창업자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좀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브랜드 등록, 상표 등록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게 바로 이 브랜드 등록으로 인한 상표 출원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해 줄게요. 요건 그 교수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그 아마존 글로벌 셀링 그 블로그에 올라 있는 내용입니다. 브랜드 등록 혜택 A+ 콘텐츠, 이게 뭐냐? 그 상세 페이지에다가 이것은 브랜드 등록된 거야 이렇게 페이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 콘텐츠라고 이렇게 광고를 위에다 해주면, 달아주면 당연히 더 물건이 많이 팔리겠죠. 아마존 스토어 제작, 이건 뭐냐면 아마존 내에다가 물건만 올리는 게 아니라 따로 스토어 인 스토어, 그러니까 그 아마존 내에다가 개별 그 스토어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는 자기 브랜드가 있으면 뭐 순천향 브랜드 밑에 뭐 있으면 그 따로 이렇게 페이지로 보여주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아마존이 해준다. 그게 아마존 스토어입니다. 그게 아마존 스토어. 헤드라인 검색 광고. 아마존 검색 결과 가장 상단에 등록 브랜드와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바로 브랜드 등록 제품이 먼저 올라가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위반 신고, 이건 뭐냐면 내가 순천향 브랜드를 등록을 했는데 어떤 다른 딜러가 순천향을 또 사용해. 그럼 바로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걸 아마존에다가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바로 여기다가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적으로 그렇게 나무 브랜드를 사용한 셀러는 계정 정지를 당해버리지. 계정 정지. 예, 그만 팔아라 이거다. 자기 물건 안 나와. 이제 예.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게. 등록하는 법 1단계, 미국 특허청에서 브랜드 상표권 등록을 한다. 그 다음에 브랜드 등록 홈페이지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계정 로그인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아마존 가입할 때 뭐 도시가 어떻고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전화번호.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새 브랜드 등록 해가지고 물어본대요. 이렇게 Do your products and packaging have a permanently affixed brand name and logo? 상품 및 포장에 영구 지정된 브랜드 이름 및 로고가 있습니까? 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권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입력한다. 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지식재산권이 종류가 뭐냐 그걸 물어본다 이거. 트레이드마크는 뭐예요? 상표고, 트레이드마크에 뭐 무슨 번호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어디다가 트레이드마크 오피스가 국가가 어디냐, 뭐 한국이냐 미국이냐 어디냐, 그리고 뭐 디자인은 뭐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트라를 통해서 상표권 등록 지원받기,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코트라에서는 그 정부의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코트라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뭐 해외 IP 데스크 해가지고 코트라 해외 사무소에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은 이제 상표권 등록하는 절차를 지원받고 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FBA로 가겠습니다.
FBA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고 넘어가죠. 일본 아마존에 그 돈을, 그러니까 FBA를 이용할 때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됐어요. 그럼 FBA 비용은 뭐냐? 그러니까 아마존에다가 우리가 아마존 FBA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어떤 돈을 내야 되느냐? FBA 수수료는 배송 대행 수수료, 그러니까 그거 이제 배행 대상할 때 수수료하고 재고 보관수 두 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나눠진다. 이게 뭐 대행 수수료는 우리 부동산 거래로 하면은 부동산 거래세하고 보유세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보관하는 비용하고 배송해주는 비용하고 두 개를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상품 크기, 당월 일수, 보관 일수 해가지고 보관 일수와 상품 크기에 따라서 얼마씩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형화물 팔레트, 그러니까 팔레트 그 저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물건을 보낼 때 여러분들 그 무역학에서 배웠죠. 물건을 보낼 때 뭘로 돼? 전부 다 물건이 박스에 넣어서 이 팔레트로 돼 있죠. 팔레트 단위로. 그랬을 때 팔레트 크기가 너무 크면 돈을 추가로 내라, 그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왜 이 제한이 있겠어요? FBA 센터에 그 창고의 높이나 기계의 높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160cm 이하로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거기 창고 사이즈에 맞게. 비용은 여기에 나왔어요. 뭐 치수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사이즈가 소형이냐 표준이냐 해가지고 개당 배송 대행료가 얼마고 보관 수수료가 얼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험에 FBA를 이용했을 때 뭐 했나요? 그 단점 쓰라고 그랬죠.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답이 물건이 안 팔렸을 때. 잘 팔려면 아무 문제가 없지. 뭐가 문제? 단점이고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는 노 프로블럼. 그런데 내가 10개의 제품을 미국 FBA 창고에다 갖다가 보냈어. 10개의 제품을 100개씩 보냈는데 9개는 잘 팔리고 1개는 안 팔려. 오마이갓,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계속 보관료만 나가는, 그걸 소위 악성 제거래. 악성 제거. 악성 제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단점이고, 너무 이제 물건을 미리 갖다 놓는 거니까 그게 단점이죠. 기타 서비스 수수료, 라벨 부착. 그러니까는 물건 여기다가 그 라벨을 여기다 부착시키는 그 돈도 받는다 이거죠. 상품 준비 서비스, 반송 및 소유권 포기 수수료. 버리는데 돈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걸 받고 반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반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절차를 여기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외 배송 프로그램, 그리고 정기 배송 프로그램. 정기 배송은 뭐겠어요? 일정하게, 지금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쿠팡에다가 물건 주문하면 뭐 물 6개 주문하면 뭐라고? 이 정기 배송 할 거야? 그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물 1리터짜리 6개를 일주일에 한 개씩 먹는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날 아침에는 계속 내가 주문 안 해도 착착 온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정기 배송 이런 걸 이제 한다는 거죠. 멀티 채널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존의 FBA 창고에 물건을 아마존에서 주문한 것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라쿠텐에서 팔아서도 거기서 어떻게 좀 물건 좀 이게 배송 좀 안 될까?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까 몇 번 얘기지만 아마존은 소비자나 공급자의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준다 이거죠. 긁어주고 돈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공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성공 사례. 뭐 지금 일본에서 성공한 건 젤라또 팩토리라는 그런 네일아트 제품이 성공했다, 그런 게 나왔어요. 상품 입고하기.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제 실제 상품을 그 온라인 상에서 보세요. 이제 지금 수업 중이거든요. 제가 한 3시 한 40분경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 내가 답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여기 대전에 예예. 오늘 재판이 있다고 합니까? 예예. 그래서 지금 대전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화면상에서 이렇게 그 입력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하고 상품 입고 신청은 어떻게 하고 라벨 인쇄는 어떻게 하고 라벨 인쇄에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저 바코드가 없는 상품도 많거든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바코드를 만들어줘요. 바코드를 생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바코드를 상품에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바코드가 없으면 아마존 창고에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지. 그 바코드를 보고 전부 로봇가 찾아다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배송사 선정, FBA 상품 입고 신청. 여기 이제 이거 따라서 지금 쭉 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검색 여기까지 이제 FBA에 우리가 이용할 때 이제 대략 알겠죠. 내가 FBA를 이용해서 물건의 보관과 배송 처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면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해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전부 다 내가 물건을 어떤 것을 물건을 보낼 테니까 그것을 잘 처리해 주세요라고 지금 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FBA 보고요. 검색 광고로 한번 가보죠. 근데 검색 광고 쪽은 사실 교수도 이건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뭐냐면 뭐 트래픽이 있어야 전환이 되고 전환이 돼야 판매 순위가 올라간다. 바퀴를 돌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매출 증대를 위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물건을 이게 아마존에 입점을 했어요. 입점하고 그다음에 입점하고 물건을 창고에다 갖다 놨어. 갖다 놨으면 어떻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잘 안 팔리죠. 한두 개야 팔리겠죠. 그런데 물건을 우리가 입점했을 때 그 돈과 많은 그 머리를 써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했으면 어때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광고를 공짜로 해주느냐? 공짜는 아니죠. 돈 받고 해준다는 얘기죠. 검색 광고. 그런데 그 우리 저 네이버 앞에서 배울 때 뭐 있었죠? 사과 여기 볼 때 그 앞에 광고라고 빨갛게 돼 있었죠. 네이버에서는 광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뭐라 하냐면 스폰서드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스폰서드 이렇게. 네, 그러면 아 이게 돈 내고 여기 올라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상품 셀렉션 확산, 검색 광고, 딜 이벤트, 다양한 세일즈 프로모션, 외부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광고, PR 등 했는데 이걸 통해서 트래픽을 증가시켜 가지고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을 사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들 다 지금 아마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키워드 광고를 했을 때 첫 번째 화면에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사과 쳤을 때 첫 화면에 딱 나오는데 70%만 그 화면에서 보고 거기서 주문을 한다 그렇게 된대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아마존에서 분석한 그래서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장점, 노출도, 연관성, 매출 향상, 정확한 성과 관리. 네. 데스크탑 노출 위치 어디다가 올려놓느냐 그런 뜻이죠. 키워드 광고 활용 방법, 최소 조건 여기 이제 그 활성화된 계정이 있어야 한다. 광고비를 청구할 결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승인이 돼야 된다. 바이박스 자격 획득이다. 이런 이제 자격들이 있어야 이제 된다는 얘기죠. 의사결정 시 언제부터 할 거냐 이제 그런 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광고를 할 때 이제 새로운 오퍼를 이게 새로운 오퍼 리스팅했을 때 무슨 뜻이에요? 상품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더해서 추가해서 그게 리스팅이라는 게 상품을 새로 올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올렸을 때 뭐 당연한 얘기 언제 광고를 할 거냐 하는 얘기들을 여기다 지금 써놨는데 대체로 어떤 새로운 거 추가적으로 이게 했을 때 광고를 해주라 그런 뜻이고요.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월 마케팅 예산을 이게 이렇게
그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이제 조금 빨리 가버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용어는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에서 쓰는 그 용어인데, 임프레션스는 판매자의 광고가 노출된 횟수, 클릭은 알죠. 스펜드, 총 비용, 클릭 비용이 얼마냐, 집행된 비용이 얼마. 그러니까 내가 $1,000를 이게 아마존에다가 입금을 시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 CPM이든 CPA든 CPS든 이렇게 돈이 조금씩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는데 그걸 스펜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용. 광고가 클릭된 발생한 매출액, 그건 CPS를 얘기하겠죠. 매출이 얼마에 따라서 광고비 얼마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세일스라는 용어를 쓰고요. A코스란 거 이제 뒤에서도 아마 나올 건데, A코스는 뭐냐면 아마 전 시간에 했던가, A코스는 그 아마존에서 쓰는 이야기예요. A코스는 매출액 분의 비용, 총 광고 비용이 얼마냐, 그걸 퍼센트로 몇 퍼센트. 그러니까 이건 A코스는 낮을수록 좋겠죠. 자기가 $1,000,000치 광고를 했는데 물건을 $1,000,000밖에 못 팔면 뭐야 이게, 100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일이 돼버리면 안 되죠. 낮아져야 되겠죠. 자기보다 광고비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트 퍼 클릭, CPC, 코스트 스루 레이트, 뭐 컨버전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방문해서 실제로 판매가 일어난 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용어를 정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존에서 이제 이용을 하려면 이런 자주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캠페인 할 때 설정 방법. 그러니까 광고할 때, 광고도 역시나 FBA에다 우리가 물건을 입점할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기가 입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성과 분석, 얼마나 광고에서 얼마나 이제 팔렸느냐, 그런 얘기 전부 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존 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는데, 싱가포르 지난 주차에 잠깐 소개했던 쇼피로 한번 가보죠. 이게 쇼피가 그 생긴 지 얼마 2-3년밖에 안 된 회사인데, 동남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쇼핑몰이, 글로벌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입점하는 걸 여기는 뭐 길게는 못하고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죠. 이것도 포트라에서 이 쇼피 코리아와 협력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교수가 좀 따온 겁니다. 셀러샵 오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거의 아마존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셀러 입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교수도 그렇더라니까. 내가 러시아에 있을 때 아마존을 이용했는데, 아마존에 다시 들어갔는데 내 이메일로 해보니까 안 돼. 계정이 틀리대. 내가 10년 전에 러시아에서 물건 살 때 아마존에서 어떤 이메일로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결국은 포기하고 네이버 메일로 다시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지. 자기가 분명히 아이디 그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했는데 헷갈려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샵 오픈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정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은 쇼피 셀러샵 등록하라고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오픈 절차. 그래서 팝업 창이 이렇게 떠요. 이게 지금 이제 실제 그 화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코드를 함께 정보를 입력해라. 메일 확인하고, 그게 메일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 네. 그리고 메일이 또 다시 오고, 이런 건 이제 뭐 실제 자기가 가입할 때 오는 그런 이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이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그렇게 오면 그거에 따라서 세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셀러샵 세팅할 때 따라서 하고, 여기에 지금 그 물건이 이제 보이잖아요. 여기 이게 중요하죠. 물건을 이제 올렸을 때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건을 올렸을 때 얼마에 팔 거냐가 가장 중요하죠.
얼마에 팔 거냐. 아마존에서는 이제 얼마에 팔 거냐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여기에 그 쇼피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얼마에 팔 건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실제 공장에서 내가 바로 발송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제조업체든 수출업체든지 간에 내가 실제 소비자한테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회사를 떠날 때의 가격. 그게 $100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국내 배송비가 있겠죠. 국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쇼피는 우리 그러니까 FBA 같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인가 김포공항에 그 쇼피 전용 창고가 있어요. 물건을 말레이시아 사람이 주문하면 한국 회사가 어디로 보낸다? 여기 한국에 있는 공항 옆에 있는 창고로 보내주면 돼. 그러면 거기서 한꺼번에 한국에서 구매된 물건을 멍청한 갖다가 가서 자기들이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내가 물건을 $100에 물건을 이제 판다 이거죠. 우리 회사를 떠날 때 $100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뭐 인천공항까지 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것도 다 비용이니까 자기가 뭐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물건이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창고로 가가지고 거기서 각 지역으로 가는 비용, 운송비가 있겠죠. 현지 피지사 수수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왜냐면 신용카드로 샀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 농사랑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리고 카페24 할 때도 뭘 등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피지사, 어떻게 피지사 사용할래? 그러니까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가지고 돈이 입금이 되면, 구매 확정이 되면은 그 피지사 가지고 있다가 2주 후에 나한테 돈을 줘요. 그게 에스크로라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피지사가 수수료 2% 정도를 일단 떼간다.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2% 떼간다. 그래서 2%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쇼피가 판매 수수료 3%를 또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0원에 상품가가 100원이었으면 해외 배송비, 피지 수수료, 판매 수수료 하면은 얼마? 예를 들어서 저게 한 10% 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사무실을 떠날 때 $100에 떠났는데 실제 배송 시점에 가서는 얼마가 $110가 되잖아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쇼핑몰에다가 얼마짜리라고 할 거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어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배송비 안 받는 거, 이게 제일 행복하지. 너 배송비 얼마네? 그러면 이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이 돈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10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러고 무료 배송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이제 작전이지. 그게 가격 책정 전략이에요. 그리고 $110 써놨는데 잘 안 팔려. 그럼 어떻게?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깎아줘야 돼? $20 깎아줘? $30 깎아줘? $30 깎아주자 그러죠. 그럼 $80에 판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손해보고 팔면 안 되지. 그럼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 처음에 한 $150 이렇게 써놓으라 이거지. $150 써놓고 나중에 10% 할인 해가지고 $110 이렇게 내려가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분 좋잖아요. $20, 20% 할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에 실제 우리가 우리 사무실을 떠날 때 가격에서 얼마 정도를 업시켜가지고 실제 최초 판매가를 설정할 건가. 그게 이제 가격 전략인 거예요, 이게. 네? 가격 전략.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써있는 가격보다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소비자 행동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마케팅 일반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20% 할인내면 좋아한다. 아니야, 30% 할인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100달러 더 이상 싸게 팔면 자기 손해야.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30%를 할인해도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자기한테 실제 들어온 네트 인컴이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위에다가 가격을 책정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예. 여기까지 하고요. 쇼피에서 인큐베이션은 뭐냐면 창업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입점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제 물건이 팔릴 때까지 이제 도와주느냐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큐베이션 창업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입점한 회사들을 위해서. 근데 여기 쇼피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물건을 10개까지 등록을 해야 돼. 처음에 10개를 등록을 더 많이 뭐 적게 하면은 안 돼. 10개를 해야 돼. 그래야 그런 식으로. 근데 왜 10개고 또 뭐 20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3개월 동안 그것이 팔리는지 잘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회사의 정책인 겁니다. 그건 뭐 회사에서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동남아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남아도 이제 점점 지금 온라인으로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나라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주문 관리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지금 보여주는지 그걸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한테 어떤 오다가 지금 떨어졌다. 그럼 이걸 보고 자기가 이제 물건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여기서 실제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 세션인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죠. 지식재산권은 과거에는 뭐 지적재산권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법에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상표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저작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 디자인 뭐 그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식재산권이 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상에 국제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내 물건이 올라갔을 때 그 브랜드가 올라갔을 때 그것이 상표권이나 디자인이나 특허가 등록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너무나 쉽게 그걸 베껴서 짝퉁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표를 먼저 다른 사람이 등록해 버리면 자기는 그 상표를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걸 이제 그 아마존 교육하면서 코트라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로 그 우리가 온라인 쇼핑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얘기되는 부분은 주로 이 상표나 디자인권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네.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등록하느냐 그런 거를 이제 지식재산권은 그래요. 그 자기가 뭐 특허면 특허, 상표면 상표 이걸 그 법적인 요건에 맞게 준비를 해가지고 변리사를 통해서 변리사가 거기에 이제 등록을 우리 특허청에다 등록을 시켜줘. 근데 특허청에 등록을 시킬 때 상표권 같은 경우는 분야 카테고리를 등록을 시켜요. 카테고리를 어떻게 등록시키냐면 나윤수라는 상표를 자기가 등록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것이 뭐 농산물이냐 일반 뭐냐 뭐 은행 금융이냐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 상점 뭐 유통업이다 그러면 유통업에 다른 사람이 나윤수라는 브랜드를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은행에서는 나윤수 은행 쓸 수 있어. 자기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여기 다 걸어버리지 뭐 하나만 합니까?
근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카테고리가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농사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 농사랑 한번 쳐보세요. 거의 다른 거 안 나옵니다. 농사랑 치면은 충남 농사랑 이렇게 나오고, 약간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조금 뭐 어디 제주도 뭐 어디 뭐 강원도 이런 조금 상점 이런 이름이 나오지 하나도 안 나와요. 쇼핑몰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거의. 왜? 농사랑이라는 그 브랜드를 여러 군데 한 뭐 2천만 원인가 얼마 하여튼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에 쓰면 안 되지. 쓰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배상 청구하고 못 쓰죠.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지식재산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심사 를 거쳐서 그거를 10년 내지 20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위조품 방지 정책, 한국에서도 위조품 그거 하면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에르메스인가 막 해가지고 며칠 전에 뭐 얘기가 났죠. 뭐 에르메스 가방, 여자들 가방 하나에 뭐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그걸 뭐 1,000만 원에 판다 뭐 그런 얘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그 비싼 가방을 거의 구분이 안 되게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댓글 달아놨더만, 그 정도 실력이면 네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가 팔지 뭐하나 그 짝퉁 팔았냐, 그런 얘기도 한 걸 봤는데 참 웃지 못할 일이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 한국에서도 위조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리고 감옥 가죠, 잘못하면. 네. 그래서 브랜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상표 출현하기 전에, 해외 시장이 나기 전에 상표 검색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미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유명한 얘기 알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그 미용실에, 동네 미용실에 샤넬 미용실 많이 써.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알아요? 프랑스 샤넬에서 한국에 와서 물건 이제 우리 시장 개방 이후에 샤넬 화장품 하면 샤넬이라면 한글로 쓰지 마라 해가지고 다 지금 간판 다 내렸어. H.O.T 얘기 알아요? H.O.T 노래 부르는 H.O.T 그 보이그룹. 그 친구들 뭐 어디 저 공연할 때 H.O.T란 말 못 썼다고 그러대. 누가 H.O.T에 등록했고요. 상표권이라는 게 그래. 상표권이라는 게. 네. 코트라 IP 데스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써놨고요. 지원 절차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예. 일본 같은 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4차 산업혁명과 이 비즈니스 시스템, 앞에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막 얘기했죠. 뭐 콘텐츠가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 스트리밍이 어떻고, 뭐 무슨 영화가 어떻고, OTT가 어떻고, 수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고, 오늘 시험에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렸을 텐데, 지금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장황하게 지금 배웠어요. 뭐 농사랑도 배우고, 뭐 반디몰도 배우고, 뭐 쇼피, 뭐 징둥닷컴, 뭐 알리바바, 뭐 아마존 많이 배웠는데, 지난 주차에 얘기했듯이 그 앞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까지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뒤에 기술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그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ERP, CRM, 뭐 SCM 막 이런 하위 그 뒤에서 백업해주는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공급할 때 거기서 떨어지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걸 뭐라고?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것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 작업들이 뭐냐?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음 주차에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 무지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개념만 이렇게 이게 뭐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고 그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시험보다 좀 에러가 나가지고 저거 한 학생들은 저녁에 아마 저녁 시간에 교수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내일 연락하든가 할 거예요. 아마 저녁에 해서 시험 잠깐 볼 수 있게 한번 볼 겁니다. 그 지금 우리 전산실에서 고쳐달라고 했으니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이거 왜 안 되지? 꺼버렸어요 이제.